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월급의 일정 금액을 묵묵히 떼어냈습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직장에 들어가서 6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서 30년은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닙니다. 결혼, 육아, 집 마련, 자녀 교육 크고 작은 고비마다 노후만큼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 하나로 국민연금을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통장을 열어보면 묘한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30년이나 냈는데 이게 전부야? 노후 생활비는 갈수록 오르고 병원비 걱정도 커지는데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평균 10만 200만 원 사이.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실망하고 다시 일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금액이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은퇴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국민연금 30년 이상 납부자의 수령액 어느 정도일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약 20만 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꾸준히 정규직으로 일했던 중장년층이며 고정된 수입과 보험료 납부 이력이 탄탄한 편입니다. 이들이 받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115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물론 고소득 직장인이거나 납부 상한선까지 낸 사람들은 200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는 여전히 한 달 생활비로는 빠듯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례 1 연금만 믿었는데 결국 다시 일하러 나왔어요. 이기순 63세, 서울시는 31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퇴직 당시 기대한 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 이상의 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령해보니 138만 원.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게다가 관리비, 식비, 병원비, 부모님 용돈까지 나가면 매달 적자가 나요. 결국 집 근처 마트 계산원으로 다시 나왔죠. 이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기초생활은 되지만 사고 하나만 나도 흔들린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노후는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무너진 것이 가장 속상했다고요. 사례 이 남편과 합치면 250만 원인데도 서울살이는 벅차요. 박경자 67세, 서울시 부부는 둘 다 공기업에서 퇴직해 각각 130만 원,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합산하면 매달 약 250만 원이지만 서울에서 생활하기엔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2인 식비만 해도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관리비랑 통신비, 차량 유지비까지 하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병원이라도 한번 가면 그 달은 마이너스죠. 박 씨는 요즘 지방 이전이나 소형 아파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이 버티기 모드로 바뀐다는 것을 실감 중이죠. 사례 3 연금 180만 원 시골에선 딱 좋습니다. 반면 정창호 65세, 강원도 평창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젊을 땐 공공기관에서 일했고 32년간 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현재 매달 약 18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그는 3년 전 강원도 시골 마을에 1억 원짜리 전원주택을 짓고 이주했습니다. 난방은 장작, 식사는 텃밭, 병원은 근처 보건소와 시내 병원. 서울에 살 땐 250만 원으로도 부족했는데 여기선 180만 원이면 넉넉해요. 취미도 많고 시간도 많고 불안감도 없어요. 정 씨의 사례는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보다 생활비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노후의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시선 국민연금 어떻게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분명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는 기대는 위험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현실적인 은퇴 준비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미리 시뮬레이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 가능. 60세 전에 미리 알아야 보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과의 병행 설계. IRP나 연금저축계좌 활용 시 세제 혜택이 있음.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분산해 넣어두면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거주 형태와 지출 구조 재설계. 도시 생활이 어렵다면 소형화 또는 지방 이주 고려.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연금 수령액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후 의료비 계획 필수. 65세 이후엔 병원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실손보험, 간병 준비도 병행해야 안정적입니다. 마무리 30년의 노력 헛되지 않도록.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수령액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후가 안전하다고 말하기엔 부족한 수준도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기초틀로 삼고 그 위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생활 구조 조정을 덧대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30년, 그 고된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노후 자산과 생활 구조를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출발선일 뿐 완주를 위한 모든 준비는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 30년 이상 납부자의 실제 수령액과 노후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개요 30년 이상 장기 납부자 얼마나 받는가?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장기 성실 납부자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과 평균 소득 월액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부터는 연금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이상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실제 수령액 통계 2024년 기준 평균 수령액 약 115만원, 150만원. 상위 수령자 약 200만원 이상 가능 납부 상한선 기준 고소득 장기 근속자. 전체 수령자 평균 약 60만원, 70만원 20년 미만 납부자 포함. 참고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0%대였지만 현재는 40%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및 계산 방식 요약.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연금액, 억압 평균 소득 월액, 소득 대체율 약 40%.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및 자녀 또는 부모에 따라 추가 지급. 30년 이상 장기 납부자는 소득 대체율 적용 상한선까지 근접하거나 도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소득과 납부 상한, 물가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은퇴 설계 시 주의할 점. 30년 이상 납부하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을 반드시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1. 노후 생활비와 연금의 현실적 간극 파악.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 2인 기준 약 250만원, 300만원. 국민연금만으로는 평균 100만원 이상 부족.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보완 소득원 필요. 2. 지역생활비 구조 조정.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의 7,080%가 고정지출. 지방, 소도시, 해외 저비용 국가, 이주시 실질 구매력 상승. 3. 의료비 및 장기요양 대비.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 증가, 만 65세 이상 의료비는 평균 연 160만원 이상. 실손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간병준비 등 병행 필요. 4.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전략. 국민연금은 수급 시기를 앞당길 경우 조기수령 최대 30% 감액, 연기 수령 시 최대 36%까지 증액 가능 건강 상태와 자산 현황 고려의 선택. 5. 연금 인플레이션 방어 대책.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일부 조정되지만 실질 구매력은 보장되지 않음. 배당주 투자, 임대소득 등 실물 연동 자산 포함 필요. 대표 사례 요약. 사례 납부 기간 수령액 주요 특징. 어시 직장인, 서울 거주 31년 138만 원 고정 지출로 연금 대부분 소진, 파트타임 재취업. B씨 부부 합상각 30년 총
250만 원도심 고정지출 압박, 지방 이주 고려 중. CC지방 거주 32년 180만 원 낮은 지출 구조로 만족도 높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수령액 자체보다 생활비 구조와 거주 환경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결론 및 제언. 국민연금 30년 이상 납부자는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유리한 집단임은 분명하지만 단일 소득원으로 삼기에는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사전 확인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 실행.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 등 노후 자산 이중화. 주거비 절감 전략 다운사이징, 지방 이주 등. 실손간병보험 등 의료 리스크 보완. 국민연금은 분명 노후 소득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이를 절대적인 기반으로 오인하지 말고 보완 자산 전략과 생활비 최적화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은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2024 통계연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건복지부 고령자 의료비 추계 보고서.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IRP 수익률 비교자료.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은퇴 후 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받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막상 나이가 차서 회사를 나오면 일을 안 하고 편히 쉬고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대로 수입이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저 혼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58세쯤 되면 이제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됐구나 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고 체력도 남아있으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놓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 택시나 소자본 창업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도 막상 시작해보면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힌다는 거죠. 손님은 없는 데다 기름값과 차량 할부금, 보험료 같은 고정비는 꼬박꼬박 나가고 그동안 나름대로 모아둔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기만 하는 상황.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수입은 없고 고정비만 쌓인다. 라는 주제로 은퇴 준비 및 은퇴 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비슷한 길을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들려드리는 몇 가지 사례를 참고하셔서 미리 현실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본론 정보성 에세이. 어떤 이유로 개인 택시를 선택하게 될까? 택시 운전이라 하면 자영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가게를 차리면 월세도 내야 하고 인테리어비도 들고 재고 관리나 운영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택시의 경우는 차와 내가 있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개인 택시는 영업시간도 어느 정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일정이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해 쉽게 결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차량 구입 비용, 차량 유지비, 기름값, 보험료, 각종 세금 등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꽤 많아요. 게다가 처음 차량을 마련할 때 대출이라도 껴서 시작하면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니 한 달 수입이 고스란히 고정비로 들어가 버리는 일도 잦습니다.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건강상 문제나 체력 저하도 무시할 수 없어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은퇴 후 개인 택시 왜 힘들어졌을까? 예전에는 택시가 많지 않았고 대중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앱도 없었으니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택시 잡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요즘은 택시가 많아진 데다 카카오 택시 같은 호출 서비스까지 활성화돼서 손님들이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기존의 일반 택시기사분들과의 경쟁도 치열하고요. 게다가 출퇴근 시간대나 유동인구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낮 없이 뛰어야
그나마 손님을 더 태울 수 있는데 50대 후반이나 60대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밤샘 운전을 하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늦은 밤 영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 기회를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 후 삶, 계속 일하긴 해야겠는데라는 마음이 만든 함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몸이 움직이긴 하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몸도 마음도 늙어버리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택시를 했어요. 이 마음 자체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생 2막, 3막을 시작할 때는 꼭 수익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루 몇 시간 운전을 하고 예상 수입은 어느 정도일 것이며 그 와중에 기름값이나 차량 할부금 등을 제하면 내 손에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해요. 그래야 이 일을 내가 몇 년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체력이 허락할까? 만약 2년 뒤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미리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사례 1 백수로 지내긴 뭐해서 시작했다가 대출에 허덕인 박모 씨의 이야기. 58살에 퇴직했을 때 솔직히 불안했어요. 집에 아내랑 애들만 있는 건 아닌데 저도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나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지내면 나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우울감이 엄청 컸어요. 그러다 친구가 개인 택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면허랑 택시 구입 비용 마련하려고 대출을 꽤 많이 했어요. 택시 면허 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차량에다 콜 시스템 장치나 이런저런 장비까지 설치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한 달 운행해서 250만 원을 번다고 쳐도 기름값이며 할부금이며 보험료에 차량 정비까지 하면 150만 원은 훅 빠집니다. 그러면 남는 게 100만 원 정도잖아요. 거기서 생활비의 용돈에 사실상 적자예요. 이걸 뭐 몇 달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결국 대출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억지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만 체력도 달리고 일의 만족도도 떨어지니까 점점 스트레스만 쌓여요. 사례 2편이 일하자 했는데 밤낮 없이 뛰어도 수입이 적었던 김모 씨의 이야기. 59세 은퇴 후에 개인 택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편하게 낮 시간만 일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낮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있으니 낮에 택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나와야 좀 돈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한번 낮과 밤이 바뀌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운전이라는 게 은근 체력 소모도 크고 집중력도 필요하잖아요. 50대 후반에 밤새 운전하니까 무릎이랑 허리가 너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피곤이 가시질 않습니다. 밤에는 또 위험한 손님들을 만날까 마음이 놓이질 않고 치안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어두운 골목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길에서 사소한 시비라도 생기면 그냥 무섭고 힘들어요. 이래서야 편히 일하기는커녕 운행을 더 하려면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게 되고 결국 수입은 낮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차라리 젊은 시절처럼 사무직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사례 3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시작했다가 수입 불안에 흔들리는 이모 씨의 이야기. 저는 57세 때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실 그 전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퇴직금 갖고 뭔가 자유롭게 해보고 싶었죠. 편의점 같은 건 24시간 운영이라 너무 힘들 것 같고 식당은 더더욱 제 몸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택시라면 내가 차에 앉아 운전만 하면 되니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몸이 피곤해요.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 목, 어깨가 다 굳어버려서 도수치료도 받으러 다녀야 해요. 치료비도 은근 많이 들고 쉬는 날은 수입이 0원이잖아요. 또 제가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도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요. 손님이 많은 시기, 적은 시기가 분명 있고 날씨나 지역 행사, 심지어
정치적인 집회만 열려도 교통 통제로 인해 일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수입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은 괜찮은데 다음 달은 생활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이게 진짜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최소한 은퇴 후에는 안정감을 찾고 싶었는데 오히려 수입이 들쭉날쭉하니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결론 및 조언. 위 세 가지 사례가 다 같은 맥락에서 보여주는 것은 막상 은퇴 후에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의 모든 창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 일이 비슷하게 위험 부담과 변동성이 존재해요. 게다가 처음부터 편하게 시작해야지 하고 접근하면 예상치 못했던 비용과 체력 문제, 경쟁 심화, 불규칙한 수입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또 허무해지고 생계가 된다 해도 내가 이대로 늙어가는구나 하는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무작정 이거 해볼 만하겠다 싶은 마음만으로 뛰어들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익과 지출 구조, 체력적 한계, 업무 위험 요소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또 꼭 택시나 자영업이 아니라도 최근에는 여러 단기 일자리나 파트타임 근무 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본인의 과거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새로운 경력을 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은퇴 후에는 수입을 위한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운전하면 내 몸이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지, 그 운전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실제 생활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가족들은 내 일을 어떻게 보고 있고 협조가 가능한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노후 자금이 빠르게 불어날 것 같다라는 환상은 절대 버리시고 현실적인 손익 계산, 체력 유지 방안, 멘탈 관리 이 세 가지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무엇을 시작하든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믿을 만한 친구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방향인가? 자꾸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정확히 문제를 짚어줄 수도 있고 미리 리스크를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퇴직 후에 제2의 혹은 제3의 커리어를 찾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길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아직 완벽한 해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 없이 덤볐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8세, 59세, 60세 숫자는 다르지만 누구나 퇴직 후에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니까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수입이 없고 고정비만 쌓인다는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철저히 따져보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분명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저도 여러분의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 후 현실은 지옥. 5060대의 90%가 겪는 충격적 노후 참상. 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시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상당하다는 뜻이겠죠.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내가 하루빨리 퇴직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특유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세대 간의 축적된 자산 구조, 복지 제도, 그리고 개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얽히고 설켜서 5060대가 된 지금 노후를 편안과 안정으로만 점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도대체 이게 다 뭔가 싶을 정도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3가지 들어가면서 은퇴 후의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듣는 은퇴 후에 5만 원은 있어야 한다와 같은 정보가 막연하게 들리거나 또 반대로 그 정도 금액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은퇴 후에 피눈물 나는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1. 노후 현실의 복합적 어려움. 퇴직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와닿는 건 경제적 소득의 단절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순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자녀 지원, 부부 관계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막상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반면 나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어딘가 소외된 느낌도 크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괜히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폭합적인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2. 사례 1. 명예퇴직 후 막막한 가정경제. 김씨 58세. 김씨는 30년 가까이 한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김씨 입장에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터라 명예퇴직금이라도 받으면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자라는 생각으로 퇴직을 결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퇴직하고 나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까 생활비가 걱정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이들도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고 집 대출은 조금 남아있고 부부가 함께 지낼 노후 자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명예퇴직금이 생각보다는 크게 들어왔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아이들 학비와 주택 대출금에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갑자기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일하긴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폭발한 거예요. 사실 한창 일을 할 때는 아이들 교육이나 주거 문제 때문에 지출이 커지는 게 당연했고 월급이 있으니 버틸만 했지만 이제 소득이 끊기니 지출의 무게가 배로 느껴지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해도 일단 돈에 대한 불안부터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은퇴라는 게 그냥 휴식이 아니라 나의 재무 상태와 직결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점을 김 씨는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3. 사례 2.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에 올인한 뒤 찾아온 공허함. 이 씨 61세. 이 씨는 공기업에 오래 몸담아 오셨는데 조기에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자녀 해외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다고 해요. 사실 본인도 젊을 때 못해본 공부, 경험들을 자녀에게 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길을 가니 그래도 내 희생이 헛되진 않았구나 하는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졸업하고 난 뒤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살던 시절이 꽤 오래전에 끝났으니 독립을 완전히 해버린 거죠. 이 씨는 늘 자녀와 밀접하게 교감하며 지낼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허탈함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걸 투자해왔는데 정작 이제 와보니 이 씨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별로 남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 미뤄뒀던 건강검진, 취미생활,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할 걸 하는 후회가 몰려온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그 긴 세월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는 감정이 들기 쉬워요. 이 씨의 사례는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뒤에 가족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생기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4. 사례 3. 건강 문제로 생계마저 불안해진 상황. 박 씨 63세. 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육체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나중에 내 몸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조금씩 했다고 해요. 그래도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틈틈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으니 별 문제 없이 견딜 수 있었는데 퇴직 후에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했지만 이미 어깨랑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나마 퇴직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연금은 아직 충분히 나오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이들도 결혼 준비나 자녀 양육 문제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보탤 형편이 안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 문제라는 게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잖아요.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힘들거든요. 박 씨는 몸이 회복되면 알바라도 해서 수입을 좀 벌고 싶지만 몸이 버텨주지 않으니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가 싫어진다고 해요. 결국 이렇게 건강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안정, 사회적 활동, 그리고 개인의 자존감까지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5.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까? 이 세 분의 사례를 보면 은퇴 후 현실이 왜 지옥처럼 느껴지는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퇴직이든 결국 우리가 마주치는 공통적인 문제는 소득 단절, 건강 악화, 역할 상실로 인한 우울감 등등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답도 없나 보다라고 체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이 시기를 대비하고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재무 설계와 지출 구조 점검. 퇴직금과 연금, 예적금, 보험, 그리고 주택의 가치 등 현재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만약 지출이 너무 많다면 작은 부분부터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사는 주택이 너무 넓거나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죠. 제2의 일자리 혹은 소득원 모색. 퇴직 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배우고 싶은 기술,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씩 탐색해 보는 게 좋아요. 최근엔 은퇴한 분들이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판매,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쉽게 나도 뭐라도 해봐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체력이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자격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해 얼마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에요. 건강관리와 멘탈 케어.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갈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 습관, 식습관을 최대한 개선해서 병원을 덜 찾도록 노력해야겠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방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역할 상실, 소외감, 우울감이 만성화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든요.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 동아리, 취미활동 등을 통해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멘탈 관리를 해보세요. 가족 친구와의 관계 정립. 은퇴 후에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문제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해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친구들이나 부부 사이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 이런 걱정이 있어라고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서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어요. 사회적 안전망복지 제도 활용. 기초연금, 국민연금,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게 맞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마다 50센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실버 취업 알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참여해보세요. 6. 마무리. 내가 내 노후의 주인공이다.
퇴직 후 인생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말, 과장된 표현 같지만 막상 그 상황에 부닥치면 체감 온도가 그만큼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5060대 은퇴자들의 인생이 다 비극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준비를 하고 이미 늦었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날들을 누릴 수 있어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아직 살 날도 꽤 길잖아요.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하다고 무작정 숨기기보다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나누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죠. 노후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하고 자신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즐거움도 다시 찾아오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은퇴 후에도 본인만의 색깔과 꿈을 이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 보아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퇴직 후 우울에 빠지는 진짜 이유.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전엔 시간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요. 퇴직 후 만난 선배가 조용히 꺼낸 말이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뜨기 바쁘게 출근하고 일하고 야근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늘 쫓기듯 살았던 우리가 이젠 시간 속에 갇힌 기분이 드는 거죠. 처음엔 이제 좀 쉬자 싶다가도 며칠 지나면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주말 갔던 퇴직 후의 하루가 이젠 끝없는 월요일처럼 다가오는 거죠. 문득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 사람들은 그걸 퇴직 후 우울감이라 부릅니다. 퇴직 후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 핵심 원인 1. 역할 상실감. 이젠 내가 할 일이 없다. 우리는 3040년 동안 회사원, 과장, 부장, 팀장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름보다 직책으로 더 자주 불렸고 그만큼 사회적 역할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타이틀과 함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진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지는 거죠. 핵심 원인이 시간 관리 능력 상실. 내 시간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 퇴직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 많아서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넘치는 시간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해진 스케줄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죠.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법을 모르다 보니 갑자기 주어진 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그 공허함이 우울로 바뀝니다. 핵심 원인 3. 인간관계 단절. 사람 만날 일이 없다. 회사라는 공간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부서 사람들과 회식도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관계는 순식간에 희미해지고 전화 한 통 없는 고요한 하루가 이어지면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라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사례 1. 아침이 두려워졌어요. 퇴직 후 3개월 멍한 하루를 보내는 김씨. 60세 김씨는 공기업에서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이제 편히 쉬자며 좋아했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하루의 시작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TV 틀고 누워있다가 점심 먹고 또 멍. 무기력하게 보내다 보니 하루가 너무 길고 가끔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어요. 이후 김씨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죠. 의사에게 가장 먼저 처방받은 건 하루 일정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10시 운동, 12시 점심, 2시 독서, 4시 걷기처럼 하루를 구조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례 2. 퇴직 후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부부 갈등으로 이어진 사례.
57세 이모 씨는 퇴직한 남편과 매일 같이 보내는 시간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영화도 보고 좋았는데 남편이 점점 소파에만 누워있고 짜증이 늘었어요. 뭘 같이 하자고 해도 귀찮다고만 하고요. 사실 이 남편도 퇴직 후의 빈 시간과 정체성 상실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모 씨는 남편에게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권유했고 남편은 그곳에서 탁구 모임과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엔 다시 웃는 모습이 생겼어요. 자기 얘기도 하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확실히 사람과 의미가 필요했던 거죠. 사례 3. 나는 일 중독이었어요. 정체성 위기를 겪은 박 부장. 정년퇴직한 63세 박 부장. 그는 자신을 일 중독자였다고 말합니다. 일할 땐 늘 바빴고 뭐라도 해내야 했어요. 그런데 퇴직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나를 미치게 하더군요. 박 부장은 처음에 계속 회사를 돌아보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기인데라는 소속감 상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달라졌죠.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다가 아이들이 와서 말을 걸고 책을 같이 읽어주니 나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 일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하느냐 보다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퇴직 후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하루를 구조화하라. 계획 없는 하루가 우울의 시작이다. 오전 운동, 독서, 산책, 취미시간, 가족 식사시간 등 작은 일정이라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일상이 살아난다. 의미 있는 소속을 만들어라.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하라. 직장은 떠났지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은 여전히 많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평생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등 내가 있어야 할 새로운 무대를 찾아야 한다. 사람들과 연결되어라. 혼자가 되는 순간 감정은 무너진다. 지인들과의 주기적인 만남, 동호회 활동, 가족 소통. 대면이 어렵다면 온라인 모임도 괜찮다. 말하고 듣고 웃는 시간이 뇌를 살리고 마음을 살린다. 과학적으로 보면 퇴직 후 우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해마와 전두엽의 활동 저하는 기억력 감퇴와 우울감의 핵심 원인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은 규칙적인 생활과 인간관계를 통해 분비됩니다.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위험한 건강 악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검영 대학 연구 2015. 퇴직 후 무기력감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신체적, 뇌신경학적 변화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건강한 루틴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하루가 길어 괴로운 지금 당신은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겪는 고통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전환기의 자연스러운 혼란이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그 길은 점점 깊은 우울로 이어집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것,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다시 쓸모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순간들, 그것이 퇴직 후 진짜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부터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써보자. 그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지금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하루가 달라진다. 은퇴자의 일상 루틴 만들기 꿀팁 5가지. 퇴직하면 마음껏 쉴 수 있으니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이상합니다.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너무 많아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의 리듬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일상 루틴입니다.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기 위한 실천 가능한 꿀팁 5가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아침 루틴 하루를 여는 30분 걷기 햇빛 샤워. 퇴직 후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기상 리듬입니다. 알람이 없다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몸의 생체 리듬과 행복 호르몬 분비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7-8시 사이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하루 종일 기분이 안정되고 걸으면서 머릿속이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실천 예시. 오전 7식 이상 스트레칭 5분 공원 걷기 30분 따뜻한 차 한 잔. 2. 집중 루틴 오전 시간에 나만의 공부나 취미 활동하기. 오전은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이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집중이 필요한 취미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강좌 듣기, 독서, 캘리그라피 글쓰기, 사진 편집, 온라인 자격증 공부, 악기 연습, 수채화 그리기 등. 이 나이에 뭘 또 배워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저하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천 예시. 오전 9시 10시 영어 단어 암기 앱 사용. 오전 10시 11시 커피 마시며 책 한 챕터 읽기. 3. 점심 루틴 혼밥 대신 함께 밥 먹는 사람 만들기. 혼자 밥을 먹으면 식욕도 줄고 말 한마디 없는 하루가 되기 쉽죠. 가능하면 일주일에 23번은 동네 친구, 지인, 아내, 가족과 식사 약속을 잡아보세요. 이 작은 식사 모임이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예시. 화요일 옆집 친구와 백반집 점심. 목요일 지역 노인복지관 식사 프로그램 참여. 일요일 손주들과 외식. 4. 오후 루틴 봉사, 운동, 동호회 활동으로 사회적 연결 유지.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말도 하고 웃기도 하며 내 존재감을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엔 도서관 봉사, 초등학교 돌봄 봉사, 지역 노인의 배드민턴, 탁구, 바둑 동호회, 마을 사진반, 글쓰기 모임 등에 참여해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되면 인생의 활력이 됩니다. 실천 예시. 오후 2시 4시 문화센터 컴퓨터 수업 참가. 오후 5시 동네 산책 또는 공원 운동. 5. 저녁 루틴 TV 대신 나만의 하루 기록 시간. 많은 분들이 퇴직 후 TV 앞에서만 저녁을 보내다 보면 잠도 늦게 자고 불면이나 무기력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추천하는 건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나 메모 습관입니다. 오늘 누구랑 뭐 했지? 어떤 기분이었지? 내일은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정리와 뇌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실천 예시. 저녁 8시 가족과 티타임. 밤 9시 짧은 일기쓰기 스트레칭 후 취침 준비. 하루 루틴 예시 시간표. 시간대 활동. 700 기상 앤드 스트레칭. 730 아침 산책 30분. 830 아침 식사. 900 독서 또는 온라인 강좌. 1100 취미 활동 그림 글쓰기 등. 1230 점심 지인과 외식 또는 가족과 식사. 1400 지역 활동 또는 동호회 참여. 1700 산책 또는 가벼운 운동. 1830 저녁 식사. 2000 가족 대화, TV 시청 시간 제한. 2100 하루 정리 일기 명상. 2200 취침 준비 앤드 수면. 마무리하며 퇴직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가 황금기가 될 수도 고립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게 하루를 채우자. 이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작은 루틴 하나, 한 끼의 약속, 산책 한 번, 그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하루를 설계하는 삶. 오늘부터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분명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